그는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2014년 11월 21일이란 날짜를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급 12.5달러를 받았고 인적자원관리국에서도 계속 일을 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브롱크스의 집에서 퀸즈로 출근해 본업인 관리국 일을 하고 퇴근 후 브루클린이나 맨하튼으로 가서 청소를 했다. 당시 매니지드 바이 큐는 현장 작업자가 약 25명, 사무 작업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서로 잘 아는 분위기였다. 그가 처음으로 청소한 곳은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사무실로 1600제곱미터 규모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소하고 다시 토요일에 청소하는 일정이었다. 그는 날마다 도착하면 일단 책상에서 접시를 싹 수거해 식기세척기에 넣었다. 그리고 주방을 청소했다. 45분 후 식기세척이 끝나면 접시를 꺼내서 정리한 다음 103개의 책상을 하나하나 다니면서 먼지를 털고 젖은 수건으로 닦았다. 남자 화장실은 변기 칸이 2개, 세면기가 3개였다. 여자 화장실은 변기 칸이 4개, 세면기가 3개의 조그만 여성용품 쓰레기통이 몇 개 있었다. 그는 벽과 변기, 쓰레기통, 다이슨 핸드드라이어를 청소했다. 청소는 그 사무실의 일과가 끝난 후에 시작했는데 총 4시간 반이 걸렸고 그 고객은 항상 5점 만점을 줬다. 몇 달 후 매니지드 바이 큐는 앤서니를 멘토로 승진시켰다. 신임에게 청소 시범을 보이면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는 신입들에게 예를 들면 화장실은 분홍색 걸레, 유리와 거울은 파란색 수건, 주방은 노란색 행주로 닦는 게 좋고 맞는 클리너는 사용하기 전에 물을 적셔야 효과가 있으며 쓰레기통은 어떻게 배열하는 게 좋은지 가르쳐줬다. 그의 임금은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됐다. 2달 후 그는 매니저로 승진해 40에서 65세 고객사에 대한 품질 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매니저 임금은 시간당 15.5달러에서 시작했다. 그는 날마다 매니지드 바이 큐에 출근해 열쇠와 현장 점검 일표를 챙겼다. 열쇠와 일정표가 보관된 비품실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 빼곡히 쌓여 있고 그 안에 회사가 직원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브랜드 모자, 티셔츠, 재킷, 선글라스, 렌즈통이 가득 있었다. 그 맞은편 벽에 설치된 열쇠 보관함은 앤서니의 지문으로 열 수 있었다. 그 안에는 형형색색의 열쇠고리가 걸려있고 그날 가져가야 할 열쇠고리 옆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내가 2015년 8월에 만났을 때 앤서니는 뉴욕에서 지문으로 이 보관함을 열 수 있는 매니저 8명 중 1명이었다. 그는 열쇠를 청소원들에게 나눠주고 불시 점검으로 청소 품질을 검사했다.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당사자에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가르쳐줬다. 고객의 피드백이 들어오거나 서비스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도 그가 청소원에게 전달했다. 이제 그가 하고 싶은 일은 교육을 주관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진로는 자기가 선택해야죠. 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게 좋아요. 뭐가 올바른 방법인지 알려주면 보통은 다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거든요. 라고 말했다. 아니면 IT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다. 그는 쉬는 시간에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뭘 하는지 보다가 그쪽 일에 관해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학위는 없어도 돼요. 능력만 있으면 승진시켜주는 회사거든요. 청소 작업자로 시작해서 순위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맥도날드의 계산원으로 들어가서 점장까지 올라가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걸요? 라고 말했다.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매니지드 바이 큐는 뉴욕의 고객사가 228개, 시카고에 25개, 샌프란시스코에 28개가 있었고 고객 유지율은 90% 이상이었다. 고객은 매니지드 바이 큐 월간 이용료 중 30% 정도를 전기 청소 서비스가 아니라 건물 관리와 청소용품 대여 같은 여타 서비스에 지출했다. 그리고 매니지드 바이 큐는 좋은 일자리 전략으로 서서히 관심을 끌면서 CNN으로부터 반 우버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는 사이에 우버 모델을 교통 외의 업종에 접목할 때 생기는 어려움도 점점 더 확실해졌다. 또 다른 기경제 청소 업체인 홈조이가 2015년 7월에 폐업을 발표한 것이다.
몇몇 회사도 그 뒤를 따랐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긱경제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한 회사들이 갑자기 업종을 변경하거나 문을 닫았다. 주문형 세탁 서비스로 킬로그램당 0.99달러의 빨래를 다 개서 배달까지 해주던 스타트업 워시오도 영업을 종료했다. CB인사이츠에 따르면 벤처 캐피털 업계의 긱경제 투자 건수도 2015년에 17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에 114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댄과 사만이 주장했던 대로 훈련과 의욕, 서비스 일관성, 그리고 소송을 피하려는 이유로 땡땡계의 우버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모델로 전환하는 게 긱경제의 새로운 흐름이 되었다. 식료품 배달 스타트업 인스타트카트도 독립계약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데서 탈피해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다. 아프바 메타 CEO는 이 일은 사람들이 꾸준히 훈련받고 지도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후 인스타카트는 직원들에게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고르고 바질과 파슬리를 구별하는 법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배송 서비스 업체 쉽도 처음에는 독립 배달원이 고객의 집에서 물건을 받아 물류창고로 배달하는 형태였지만 인스타카트와 비슷한 결단을 내렸다. 케빈 기번 CEO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회사와 배달원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고 믿는다 라고 밝혔다. 음식 배달업체 먼처리와 스프리그 역시 서비스를 개시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배달원을 독립계약자에서 직원으로 전환했다. 그래도 여전히 실리콘밸리 안과 밖을 막론하고 긱경제가 유행이었고 독립노동자 대신 직원을 고용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스타트업 중 일부가 망하기도 했지만 매니지드 바이 큐를 통해 좋은 일자리 전략이 통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매니지드 바이 큐를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었는데 그 원인이 고객과 청소원이 높은 이탈률이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두 설립자의 불화에서 오는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것이었다. 댄과 사만은 원래 공동 CEO였지만 이제는 댄이 CEO이고 사만이 상품팀을 이끌고 있었다. 새 사무실에서 그들은 자리가 서로 떨어져 있었다. 사만은 엔지니어 구역, 댄은 사업팀 구역이었다. 사만은 매니지드 바이 큐가 서비스를 개시한 후 뉴욕에서 웨스트체스터로 이사했다. 따라서 누가 새벽 3시에 대걸레가 모자란다고 전화를 걸면 보통은 댄이 야밤의 긴급 상황을 진화해야 했고 그러자면 가끔 꼭두 새벽에 침대에서 기어나와 홈디포에 다녀와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두 공동 설립자는 대화가 줄고 회사 운영에 대한 견해차가 점점 커졌다. 사만은 꼭 부모가 애들 앞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다. 사만은 2016년 1월에 회사를 떠났다. 지금도 여전히 대주주이지만 사만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났을 무렵 내게 그때 꼭 자식과 생이별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면서 그때의 감정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라고 표현했다. 댄은 그렇게 조직이 정리된 게 회사로서는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훗날 말하기를 CEO로서 그만큼 힘들었던 때도 없었다고 했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여전히 수익과 거리가 한참 멀었고 수익성 좋은 기업으로 가는 여정이 수월해지지도 않고 있었다. 4부 역풍 미디어를 통한 저항운동 땡땡계의 우버 스타트업은 곧 주문형 경제와 동의어가 됐다. 우버의 사업 모델 덕분에 떵떵거릴 정도는 아니어도 돈 좀 있다 하는 도시인이라면 버튼 하나로 온갖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스타트업들은 독립노동자를 호출해 푼돈을 주고 음식 배달, 식료품 쇼핑, 세탁, 심지어는 주차까지 맡겼다. 혹자는 이런 시스템을 두고 모든 것이 주문만 하면 대령되는 이 신세계에서 사람들은 고립된 응석바지 왕족이 되거나 21세기형 하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왕족 대우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최대한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경쟁사를 꺾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인하했다. 우버와 리프트가 가격 전쟁을 벌이면서 급기야 몇몇 도시에서는 이용료가 대중교통보다 더 저렴해지기도 했다. 이들 기업이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벤처 캐피털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유치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운전기사의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자 우버와 리프트는 계속 요금을 낮추면서 거기서 떼가는 수수료의 비율을 높였다. 고객은 요금 인하가 기사에게 끼치는 영향을 모르거나 알아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다. 신용카드 수백만 장의 익명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우버의 주간 이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우버의 공동 설립자 게릿 캠프에 따르면 2017년에 우버가 보유한 기사는 전 세계에 약 200만 명, 고객은 약 6,500만 명에 달했다. 우버 측은 회사가 요금을 인하하면 기사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심심찮게 주장했는데 그런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수요와 공급의 시나리오가 있긴 했다. 우버의 요금이 인하되면 이용자가 늘어나서 수요가 증가하지만 낮은 임금의 매력을 못 느끼는 일부 노동자가 이탈하면서 공급이 제한되어 다시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내가 아스펜 연구소에서 노동의 미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선 폴락에게 들은 현실은 다음과 같다. 이용 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을 뿐더러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일부 지역에서만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차량 가동률이 낮았던 지역이라면 기사가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되니까 1회 운행당 보수가 줄어들어도 운행량이 늘어난 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겠죠. 하지만 기사의 총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노동자도 기사 일에 뛰어들면서 1인당 운행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용요금이 인하돼도 기사의 총소득이 높아지려면 공급 곡선은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수요 곡선은 가파른 아주 특별한 수요 공급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설령 특정 시기에 특정한 지역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시기에 모든 지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요금 인하보다 기사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우버가 지속적으로 임금 모델을 변경해 당장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는 얼마를 벌지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버 기사로 일하면서 블로그와 팟캐스트를 시작한 해리 캠벨은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상사가 지난주와 일은 똑같이 하면서 너는 30% 덜 받으라는 말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그게 바로 최근의 연쇄적 요금 인하로 기사들이 맞닥뜨린 상황이다. 많은 기사가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게 아니다 라고 썼다. 일부 기사는 이런 변화에 저항할 방안을 모색했다. 캔자스시티에서 우버 기사로 일하다가 우버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에이브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애초에 우버가 업무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를 준다는 의미로 우버 프리덤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지만 이제는 우버로부터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 페이지를 이용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우버로부터 활동 정지를 당한 후 그는 어차피 난 더 잃을 것도 없어. 좋아, 전쟁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에이브는 일종의 노조를 결성하려 했다. 처음에는 캔자스시티의 우버 기사를 규합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왕이면 전국적으로 하자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에이브는 동네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고해성사 같은 분위기의 영상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전국 우버 기사 총파업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10월 3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영상 속에서 에이브는 전국의 기사가 일제히 걸기에 우버의 진정한 변화를 촉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우버 기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열리도록 길게도 아니고 딱 사흘만 희생해 주십시오. 라고 주말 파업을 제안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에이브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고 이용자의 뉴스피드에 그 게시물에 노출되게 했다. 조회수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에이브는 돈을 더 썼다. 그리고 또 썼다. 그렇게 쓸 만큼 썼더니 신용카드 결제액이 4,000달러를 넘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25만을 돌파했고 그의 페이지는 좋아요를 누르고 새 소식을 받아보기로 한 사용자가 2만 명이나 됐다. 훗날 그는 그 당시를 떠올리며 마치 도박 중독자 같은 말을 했다. 옛다, 돈이다, 먹어라, 실컷 먹어라, 돈이다 하는 식으로 펑펑 썼어요. 계속 판을 키우면서 결과를 예의주시했죠. 예산을 2배로 올리고 3배로 올리고 4배로 올렸어요. 우버 기사는 독립계약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조에 합류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소셜미디어의 힘을 좀 빌리자 에이브가 생각한 우버 기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이 시작됐다. 그는 또다시 운전석에서 촬영한 고해성사 같은 영상에서 새로운 페이스북 청중을 향해 이제부터 이 파업을 홍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마케팅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이번 파업에 대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요금을 60% 인상하라. 당시 우버가 고객을 확보할 요량으로 계속 요금을 인하한 결과 기사가 단위 거리당 받는 임금이 줄어들었다. 에이브는 이 캠페인을 통해 요금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는 팁 기능을 추가하라. 미국에서는 택시와 리무진을 이용할 때 기사에게 팁을 주는 게 관리지만 우버는 그것을 차단했다. 웹사이트에 우버를 이용하실 때는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등록된 신용카드에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팁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고객이 요금에 팁도 포함되는 줄 알았지만 우버는 2016년에 한 소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에이브는 우버가 경쟁사 리프트처럼 기사에게 팁을 주는 기능을 앱에 탑재하기를 원했다. 3. 최소 수수료를 7달러로 인상하라. 승객이 우버 기사를 호출했다가 기사가 출발한 후 호출을 취소하면 보통 5에서 10달러의 취소비가 부과되고 그중 일부가 기사에게 돌아갔다. 에이브는 실제로 고객을 태우지 않았더라도 탑승지까지 태우러 가는 시간이 있으므로 보상액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4. 기본 요금을 7달러로 인상하라. 우버는 짧게 몇 블록만 이동할 때 부과되는 기본 요금이 정해져 있었다. 거기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때에 따라서는 기사의 손에 떨어지는 돈은 2, 3달러에 불과했다. 에이브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에이브가 며칠 후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파업 계획도 간단했다. 1단계 우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적 기사 파업을 조직한다. 완료. 2단계는 주류 미디어의 관심을 유발해 입소문을 낸다. 현재 진행 중. 공식 구호도 만들었다. 우버는 탐욕, 기사는 곤욕. 그는 이것이 쉽고 귀에 쏙 들어오고 운이 착착 맞아서 훌륭한 구호라고 자평했다. 에이브는 파업을 조직해본 경험도 없고 무기라고는 페이스북 마케팅 도구와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10월 말까지 놀라운 수준의 홍보 효과를 거뒀다. 에이브가 파업 계획을 발표한 직후 캔자스시티 지역 방송국에서 그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워싱턴 DC에서 수는 그리 많지 않아도 일단의 기사들이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파업일로 지정된 주말에 각자의 지역에서도 파업과 시위를 벌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총파업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에이브는 마음이 마구 들썩였다. 그는 영상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파업 주도자 중 한 명이 본인 소유의 검은색 차량에 흰색으로 파업 홍보 문구를 적은 것을 보여주면서 와, 이걸 보니까 진짜 기운이 불끈 솟습니다 라고 격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밥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 주 금요일 오전 10시 우버 본사가 있는 건물 앞에 에이브가 등장했다. 그 앞에 모인 한 무리의 기사들은 수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 검은색 마커로 각종 메시지를 적은 형광판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에이브를 반원으로 둘러싸고 그가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확성기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버는 탐욕, 기사는 곤욕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 영상을 보면 그 자리에 기사보다 취재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에이브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향력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걸요? 라고 말했다.